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맨손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랄까 익숙했어요. 그마저도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남편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이제 노수저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맨손으로 그냥 노수저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고 우리 집 바닥부터 시작하자. 그래도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한 삶.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죠. 뭔가 벼락치기 같이 이렇게 뭔가 제가 모아놓은 돈을 왕창 털려야 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제가 빚을 지게 된 계기가 이제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아프시고 엄마 병원비도 필요했고 어디 뭐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보증금도 없던 상태였고 그랬는데 제가 수입은 있더라도 자산이 전혀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 좀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희미하게 빛이 조금 보여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생기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없어지니까 사실 좀 이게 이렇게 가볍다고? 가벼워졌다고 마음이? 그래도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아주 희미하긴 한데 그래도 희망 같은 게 좀 생겨요. 기적처럼 찾아온 희망의 기록. 그 2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제 한파로 차갑게 얼어붙은 도시. 그 어느 때보다 긴 겨울이 예상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사 먹어도 뭐 배달비 자체도 비싸고 만들어 먹는 것도 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주거지도 불안정하고 생활 여건도 불안정해서 약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나가야 될지가 조금 막막합니다. 다양한 빈곤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불안과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빈곤율과 소득격차 수준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나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산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소득 하위에 있는 사람과 상위에 있는 사람 간의 자산격차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 계층 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역부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어요.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재산 요건이 좀 까다롭고 피부양자, 부양 의무 조건이 까다롭고요. 근로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도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경기도 수원의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딸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자리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취업 전에 무직자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활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일단 먹고 자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지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소액이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소원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28.
만년 취업준비생인 민기 씨.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식사 준비하는 것도 좀 익숙해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주 해서 그냥 하고 있어요. 동생 밥까지 제가 다 챙겨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엄마 식사하세요. 아이고. 민기 씨는 가족 돌봄 청년입니다. 오랫동안 중병을 앓았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24시간 보살펴야 했던 엄마, 그리고 어린 동생까지 네 식구 밥상을 책임지며 살아온 세월이 10년도 넘었답니다. 앨범이 이게 맞던가. 아이고. 네, 이거 지금 여기 계신 게 저희 아버지세요, 돌아가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사진. 옷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네,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것 같네요. 그때 이후로는 가족 사진 찍을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잘 없었죠. 아, 저 때도 투병 생활 하실 때 아닌가요? 제가 중학생이니까 이미 아직 한창 하고 계실 때죠. 이제 어머니가 계속 같이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요.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끝날 때쯤, 예, 그때쯤 쓰러지셨어요. 합병증으로.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거의 한 20년 좀 넘게 아버지가 이제 투석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럼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제가 집안일을 온전히 다 했죠. 막 이제 뭐 세금 내러 갔다 오는 거라든지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동생이랑 같이 학교 가는 거라든지. 어머니도 그때부터 이제 경제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셔가지고 이제 수급자 나오는 걸로 생활했죠. 한 달 150만 원 가량의 기초 수급으로 네 식구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던 시절. 한번 쌀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반개월 정도는 진짜 라면 하나로만 식사 때운 적도 있어요. 그냥 끔찍하고 힘들다? 네, 진짜. 뭔가를 사려고 해도 계속 가격을 비교하면서 좀이라도 싼 걸 써야 이제 집안 재정에 좀 하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많이 포기했죠. 사고 싶어도 그냥 그냥 보고만 하고 넘어가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까지 나빠지자 민기 씨가 대신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시중을 전담했습니다. 첫 타임에 이제 투석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10시부터 제가 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한 4시나 5시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면 한 7시쯤 바늘 꽂으세요. 이제 바늘 꽂고서 4시간 동안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당 떨어진다 하면은 사탕 갖다 드리고, 중간에 갑자기 뭐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은 부축해서 갔다 와야 되고, 아픈 사람을 온전히 계속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수금 그렇게 움직이면은 벌써 이미 하루가 거의 다 날아가 있죠. 만사 제쳐두고 간병에 최선을 다했던 민기 씨. 하지만 지난 가을 아버지는 끝내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저번처럼 일어나줬으면 한다는 마음. 가망 없다는 소리 들었을 때 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것저것 생각 들고 아버지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하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민기 씨. 남은 가족을 건사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약 먹어야지. 아픈 엄마의 치료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민기 씨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날 오후 민기 씨가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 허리뼈가 한 5개가 있는데 네. 제일 아래쪽 5번 허리뼈에서 약간 뼈가 좀 끊겨 보이는 이거를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데 허리에 무리가 되는 그런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만 딱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여기서 만약에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요추뼈가 이 청골뼈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제 전방견이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가족들 건강 챙기느라 정작 내 몸은 아파도 모른 척 방치한 지 오래입니다. 어디 갈 때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 좀 많이 허리가 아프죠. 거의 강박관념 수준으로 갖고 있긴 해서 절대 아프면 안 된다거나 뭐 하다 실수로라도 다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제가 어머니도 힘드신데 저까지 아프면 더 힘드실 거라 제가 안 아프게 최대한 건강 잘 챙겨야죠. 항상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지난날. 솔직히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고 많이 힘들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랬죠.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그냥 혼자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릴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나한테 벗어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내가 다 하자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민기 씨는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이악 물고 버텨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개인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완충을 해줄 수 있는 보험 작용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또 가족이 과거에 비해서 전통적인 어떤 가구원들끼리의 어떤 위험을 흡수해주는 그런 보험 기능이 좀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빈곤. 갑작스러운 빈곤 위험에 처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 3월.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소득 보장 제도인지 찾아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와 치밀한 설계 끝에 탄생한 디딤돌 소득. 취약계층의 부족한 가계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소득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85% 정도의 그 많은 분들을 포괄하는 제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 때문에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 소득 지원을 계속 유지해서 디딤돌 소득을 받기 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계단식 소득 제도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과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서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기원하면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년간 3차례에 걸쳐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총 2,076가구. 그중에는 민기 씨 가구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디딤돌 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숨통이 트였다는 민기 씨. 거의 뭐 평생은 여기 썼다 하는 기분이었죠. 힘든 상황에서 진짜 밧줄 내리려듯이 진짜 큰 희망 같은 게 됐죠. 좀 더 여유 있게 좀 생활할 수 있게 됐죠. 관리금이라든지 이제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은 남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좀 남는 여윳돈도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래도 좀 나았죠. 덕분에 미뤄뒀던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치위생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저희 실습할 때 쓰는 건데 이 시야 모형 갖고 연습을 하고 시야랑 여기 있는 기구들로 이제 저희가 시석 탐지하고 시석 제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올해 잘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당당히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가 자리를 잡고 탈수급에 성공하는 것이 민기 씨의 꿈입니다. 남자 둘이 사는 집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기석 씨. 5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한 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방이에요? 아버님 방입니다. 병원 가셨어요. 병원에. 네. 기석 씨 역시 가족 돌봄 청년입니다. 77세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는데 도같은 돌봄 전문가지요. 약이 굉장히 많네요. 아, 그렇죠. 만성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알러지 질환약. 알러지가 몸이 많이 가려우시니까 알러지 약이랑 이제 진통제는 뭐 달고 사세요. 혈압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월화수목금으로 나눈 건데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데 이제 오늘 같은 기준은 목요일인데 안 드시고 나가셨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안 챙길 수가 없죠. 보호자인데. 네. 기석 씨가 이렇게 살뜰히 아버지를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학생 때 대장암 3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일부를 좀 잘라내는 그런 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이 아직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에 산산조각 나버린 일상.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기석 씨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러 군데 동사무소, 뭐 구청, 뭐 복지재단, 복지센터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학생으로서 막 겨울방학이었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구제를 좀 집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구제할 방안을 좀 찾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심정이 그냥 발로 뛰었어요. 네. 심정 뭐 슬퍼할 시간, 뭐 짜증날 시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렇게 청년 가장이 된 기석 씨. 집안일은 물론 아버지 병간 후에 두 식구 생계비 마련까지 전부 기석 씨의 몫이 됐죠.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급식비 막 밀릴 때 최대 밀린 거는 4-5개월은 네. 급식을 먹으려면 학생증으로 그 찍어야 돼요. 저는 그거 막혔었어요. 한 번은 조금 우울했던 그렇네요. 네. 아픈 기억이 어디 그뿐일까요? 모든 걸 주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견뎌왔습니다. 가난이란 질병이죠. 질병. 뗄 수 없는 질병. 누구한테나.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든지 잘 살다가 가난했던 사람이든지 그 병이 한번 걸리면은 참 그 병하고 이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정오가 훌쩍 넘은 시각. 또 외출 준비하시나 봐요? 아,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 근무를 나가야 돼가지고 조금 옷을 입고 넥타이 좀 하고 있습니다. 기석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취업 문제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녀보려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아버님이 고령인데다가 많이 아프고 잔병 치레도 많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응급실행을 하셨어요. 네, 재작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옛날부터 좀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때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나가는 일을 바로바로 잡기는 어렵겠구나. 대신 어렵게 얻은 일자리가 여기 구립 노인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디지털 강의하는 곳입니다. 강사님 계시고요. 저는 이제 보조하면서 어르신들 따라가기 힘드니까 보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 강사로? 네, 맞습니다. 해줘요. 이 약은 무슨 약이고?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진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기석 씨가 출동합니다. 선생님 에이다 하시던 거 아닌가요? 에이다. 오른쪽에 포인트 보이세요? 제일 비싼 500포인트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내보세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보조 강사의 임무. 보시면 4,300포인트나 있는데 저도 3개월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 보조 강사님이 만능이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요. 어르신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기석 씨. 쉴 틈이 없습니다. 다리 아프시겠어요? 조금 아파요. 오래 서 있다 보니까요. 더 정확하게. 하지만 기석 씨가 보조 강사 일로 버는 월 수입은 80만 원 남짓. 2인 가족의 생활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죠. 돌파구를 찾은 건 디딤돌 소득 제도를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1차 때부터 그냥 공고 보이는 대로 다 제가 때렸던 걸로 기억해요. 신청. 다 안 됐죠. 네, 제가. 그럼 이번에 3차 때 네, 정말 안 믿겼어요. 확인 전화 한번 했고요. 모르겠어가지고 확인 전화 했고 좋았습니다. 그냥 마냥. 네.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해가지고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고. 며칠 후 기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직장을 얻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곳이 바로 기석 씨의 새 일터. 복지관 낮 근무를 마치고 나면 곧장 이곳으로 와서 일한다는데요. 여기는 서울청년센터라고 하고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로서 강서구를 비롯해 현재 서울에 16곳이 있는데요. 그중 서울청년센터 강서는 강서구 거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도 줄 수 있는 새 직장이 마음에 쏙 든다는 기석 씨. 일하는 보람도 배로 느끼게 됐답니다. 일단은 청년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나가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인사하고 나가실 때 인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존재의 가치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공간에 일을 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유령이 아니구나.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저렇게 곱게 해주시고 그럼 저도 이렇게 응대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 참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 그러니까 단순한 거에서 보람을 느껴요. 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석 씨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거뜬하죠 뭐. 내일은 뭐 더 좋아지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디딤돌 소득은 나에게서 선물이다. 선물은 원래 갑자기 받는 게 좀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손님 같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선물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지난 10월 빈곤과 소득격차 분야의 전 세계 복지 전문가와 정책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서울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복지제도의 최신 현황과 시사점을 놓고 세계 석학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연구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ell, the first point that I'd like to make is that we're facing profound problems on a variety of fronts. We have levels of inequality, income and earnings inequality that are extremely high. We have people in poverty who aren't 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And so it's an imperative that we think of bold solutions to address these pressing problems. And so we have to welcome all efforts to try to come up with these initiatives that are going to tackle problems that are so difficult. So one very exciting, promising, and now evidence-based approach is to use cash transf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특히 현금 지원 방식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독일과 핀란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장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정도의 규모의 그런 도시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많은 학자들도 지금 우리 실험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Well, Stepping Stone Income Project sounds very familiar because Finland more or less made its own national stepping stone program, so to speak, when it's nationalized and made universal social assistance minimum income scheme in Finland. Well, I think the more complex welfare states becomes, both in taxation and regulation and social security, it's more and more important that we also make a research and studies how these complex systems affect people's choices and behavior. So I think we need more research, more complex we get. 상충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서 서울 디딤돌 소득 시행 2년 중간조사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교통과 같은 필수 재화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고 개개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개선 수치가 향상된 것입니다. 또한 가구의 근로소득과 탈수급 비율이 모두 증가했죠. 근로의욕 증진 효과가 입증된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불안정한 그리고 빈곤 위험이 좀 높은 분들을 상당수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이 됐고 이 대상자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이 디딤돌 소득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PT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유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은 거의 제 2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혈혈단신 맨몸으로 상병한 준호 씨가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개인 운동 강습을 전문으로 하는 PT샵입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땀 흘려가며 헬스 트레이너로 자리를 잡고 차근차근 꿈을 키워갔죠.
나도 이제 트레이너가 됐으니까 좀 더 이제 뭐 팀장이나 높은 위치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차렸습니다. 일 시작하고 한 4년, 5년? 4년 만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처음 차리는 거다 보니까 그때 기대감이 되게 컸었죠. 이 기구들은 다 직접 장만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에 준비할 때 선생님들 직접 가가지고 어떤 거 괜찮은지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그래서 컨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트레이너 일이 적성에 꼭 맞았다는 준호 씨. 등이 이렇게 잘 보여요. 단골 회원이 늘고 매출도 차츰 안정 궤도에 올랐답니다. 가슴 위로 업, 가슴 더. 생각보다 허리를 더 꺾으셔야 돼요. 더 꺾어요? 네. 이렇게? 네. 허리가 꺾여야 등 수축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몸이 앞으로 말리거든요. 그렇죠. 쌤은 되게 듬직하시고 되게 솔직하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진정성 있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믿음이 간달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그때가 타격이 제일 컸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생기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끝모를 불황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 때 전반적으로 되게 컸던 헬스장들 많거든요. 거의 이제 줄도산도 많이 하고 트레이너들도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막 배달로 많이 가고 뭐 막노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PT샵. 준호 씨는 결국 사업 운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고 소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급여적인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월세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한 3달 정도 밀리고, 근데 그때도 코로나 이런 시기였으니까 뭐 집주인한테도 말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버텨달라고 하고, 포스팅이나 뭐 인터넷 알바 같은 것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는 가끔 주말 알바 같은 것도 좀 하고, 사실 버티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버티는 것마저도 한계에 다다라 서울살이를 정리해야 했던 그때. 원래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이제 오래 했었거든요. 딱 그 시기에 이 지원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버티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착이 안 됐으면 아마 저는 서울에 있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제2의 고향 서울에서 얻은 1년의 유예기간. 사업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얻은 셈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세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공과금을 낸다든지 뭐 대출금을 낸다든지 제일 사용 많이 했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공부를 할 때도 뭐 필요한 돈이 생기니까 뭐 그때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 이런 걸까요? 지금 드는 생각은 좀 부모님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힘들 때 사실 기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도 돈을 막 계속 붙여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냥 묵묵히 이제 올해 조금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계속 보내주는 게 약간은 부모님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자 준호 씨의 일상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제가 그 금요일마다 사람들이랑 보드를 타는데 보드 모임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걸 타면 조금 좀 해방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재밌죠. 뭔가 운동을 하면서 기분도 좋고. 사실 준호 씨는 맨 땅에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프 스케이트보드 실력자랍니다. 사람들을 모아 직접 모임까지 만들었죠. 이미 누르고 있고, 오! 됐다. 네, 훨씬 나요. 네. 손을 이쪽으로 빼고 있으면 되거든요. 배울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제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잘 잡아주기도 하고, 그거 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요. 겨우 한 곱이 넘었을 뿐이지만 그게 어딘가요? 이제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사실 또 예민하고 그래서 굳이 뭐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들 만날 때 그 부담감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도 사람들 만날 때 좀 편하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2000년도) 디딤돌 소득 탈수급률은 8.6%. 많은 기적 같은 삶의 드라마를 낳았습니다. 이분도 그 주인공들 중 한 분인데요. 당, 현, 금인, 시, 부, 우, 기상하고 초교, 장문이.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그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한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번역하는 거를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알아볼 수 없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저에게 좀 흥미로웠었고. 후 천하지 낙이 낙여. 한문 공부에 매진한 지 10년. 찬란한 20대 청춘을 고스란히 학업에 바쳤답니다. 대학원생이라는 건 공부가 또 직업인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 목표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부터 벌써 저희에게 그렇게 따지지 않는 어떤 지원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찾기가 어렵죠. 2년 전 대학원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한 현우 씨 부부. 모아둔 자산도 소득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인의 가구가 진행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학금으로는 겨우 밥을 먹거나 겨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한 달 한 달이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두려운 것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자신 없는 그렇게 불안할 때 그냥 이 길을 떠나야 될까 생각도 상상은 해봤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1년간 매달 150만 원 가량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았죠. 저희 아내랑 저나 뭐가 짧은 단기로 일을 찾아야 하거나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하나 싶었는데 너무 안심이 정말로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최선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여러저런 어떤 부가적인 일들이 있으면 잡으려고 하거나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제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 것,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고 과감히 미래에 투자한 현우 씨 부부. 아내가 취업에 성공하면서 8개월 만에 탈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받은 복지라고 하자면 이것은 저의 시간을 준 제도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내는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제가 지금 있는 이 영역에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좋은 결과물들을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인생의 뒤안길을 비춰준 고마운 빛.
그 빛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가닿기를 현우 씨는 소망합니다.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항산, 나의 일상의 생업이 안정이 되고서야 항심, 이제 안정된 마음, 그것으로 수양을 하고 더 도덕적인 마음을 쌓아나가고 더 높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원 전에 태어났던 맹자가 이미 했던 말입니다. 온 백성들의 일상의 생업이 안정되는 것이 그 정치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벌써 그런 거를 파악하고 계셨나 보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안정된 안심할 수 있는 어느 정책 또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정책이 필요했다고 본 거죠. 2000년 전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제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벌써 만들어진 지 30년이 되었고 큰 개혁을 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로서 지원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식별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단순히 복지제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준호 씨에게 디딤돌 소득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디딤돌을 지원을 받으면서 삶이 훨씬 더 나아지고 제가 이제 좀 더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보다 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내 자신이 안주하지 않고 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ased on the early results, and insofar as those results continue to be as promising as they are now, it would seem like a strong case could be made for implementing it at scale, providing a cash transfer to the entirety of the low-income population. And if that were to happen, I think Korea would be looked as an example of how one can take seriously the problems of poverty and inequality and do something big and bold about them. 이런 거 이빨이 다 떨어져야 돼.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요. 착한 아들? 예. 여자 같은 딸 같은 아들. 항상 내 말 들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아들이요. 자, 엄마 여기 이쪽 보고. 응. 하나, 둘, 셋. 민기 씨에게 디딤돌 소득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락 같은 희망이요. 진짜. 취직생사 시험 잘 합격하고 어머니 취업 다 잘 끝나시면 좀 여행 좀 다니고 하고 싶죠. 이제 어머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희망이 곁에 있습니다. 즐거운 next channel